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을 선언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료 없는 개방을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해상에 대한 봉쇄를 즉시 해제하도록 승인하는 등 역사적인 종전 양해각서 타결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미국 물가지표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금융시장의 시선은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연 3.5에서 3.75%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시장은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첫 정책 메시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AI 모델 접근을 전면 차단하며 첨단 AI 산업에 사실상 허가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상위 AI 모델의 이용 자체를 제한한 첫 사례로 향후 글로벌 AI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AI 수요 확대에 힘입어서 3개분기 연속 두 자릿수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매출이 80% 이상 급증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의 수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승입니다. 아슬아슬하게 우리 지수를 짓눌렀었던 중동 리스크가 한풀 꺾였던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한풀이 꺾인 정도가 아니라 막을 내리는 지경까지 돌입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는 안도 랠리, 그보다 이상의 랠리를 좀 이어가게 될까요? 일단 금요일장 우리 증시를 살펴보시면은 주말에 합의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당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의 순매수세도 25거래일 만에 유입이 되는 등 지수 상승을 이끄는 요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주요 지수선을 되찾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미국 쪽에서는 한국 반도체 대장주들의 헤지펀드 베팅 규제 소식들이 좀 들려오게 되면서 상승분이 일부 반납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날은 급등하는 종목들이 우세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금요일장 뉴욕 증시도 우세한 흐름들이 좋았습니다. 안도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이란 관련 내용으로 인해서 장 초반에는 변동성을 좀 보였습니다. 하락으로 이어가는 모습들도 확인이 됐긴 했는데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았고 또 스페이스X도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모두 지수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현재까지 중동 관련한 이야기들이 참 우후죽순 쏟아졌습니다. 부정적으로 치우쳤다가 또 긍정으로 향했다가 참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유발시켰는데요. 자, 이제는 이러한 부분들이 완벽히 우리가 해소됐다라고 봐도 될까요? 자, 일단 조금 전에 속보로 들어온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또 레바논 쪽을 또 공격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긴장감을 좀 키우게 됐습니다만 그래도 이제는 좀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평화 협상을 타결했다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져 있으면서 영구적인 종료다라는 수식어까지 붙게 됐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 증시 그리고 국내외 증시 모두 하방 압력을 크게 가했었던 이 중동 변수라는 한 축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외국 증시까지도 모두 이런 부분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또 국내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탄력도가 나오게 될지 이 부분들을 얼만큼 소화하게 될지 이 반등력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금요일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엇갈렸기 때문에 당시의 상황들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서명식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된 지 하루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비난을 쏟아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가짜 뉴스다라고 좀 강력히 경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란이 보도한 합의안은 전혀 다르다라고 주장을 하게 됐는데요. 아무래도 논의된 내용들이 이란 측에 유리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우선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란 외무장관은 합의가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었죠. 시장은 이 발언에 좀 주목을 하게 되면서 상승폭을 다시 키워갔습니다. 최종 조율을 앞둔 상황인 만큼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달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다시 태세를 조금 우호적으로 바꿨습니다.
주말에서 월요일에 서명이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이 당시에 좀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 담긴 MOU는 이란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시설에 대한 폐쇄, 핵물질 폐기와 반출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라고 밝혀지게 됐습니다. 핵심은 단계적인 이행이었습니다. 사실 양측 모두 명확한 레드라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먼저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신경전이 좀 많이 오갔었는데요. 그런데 일단 이 부분의 약속이 좀 선행이 된다면 미국은 자금 해제와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이루어낼 것이다라고 좀 말을 하게 되면서 이 구조적인 면까지 제시를 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종전에 많이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속보를 통해서 전해지게 됐었죠. 자, 좋습니다. 전쟁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까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페이지를 통해서 지금 미국 소비자 심리가 좀 반등세를 보이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가 나오게 됐고 48.9로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시장 예상이 46이었는데 이 부분 웃돌았고요. 전월인 44.8 비교해봤을 때도 반등을 하는 모습들 체크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난달 소비자 심리지수가 최저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기는 했는데요. 일단 반등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가장 큰 원인은 휘발유 가격 하락에 대한 안도감이 반영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령이나 교육 수준,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심리가 개선된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 이 휘발유 부담이 큰 쪽이 바로 이 저소득층인데 이쪽에서의 개선폭이 컸다라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모든 부분들을 안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죠. 1년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4.6%입니다. 여전히 전월보다 낮아졌지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가 부담이 완화됐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끌어올리기는 했습니다만 인플레이션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들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 뉴욕 시장에서 또 하나의 핵심 축으로 작용을 했던 게 바로 스페이스 X의 상장이죠. 첫 거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공모가가 이제 135달러였죠. 그런데 이보다 11% 상승하면서 거래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주당 150달러에 시작을 해서 장중에는 176달러까지 상승폭을 키워나갔었는데요. 그런데 후반에 좀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61달러로 첫 시작을 마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좀 살펴보시면요. 첫 거래의 상승률이 매우 폭발적이었다라고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적으로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첫 거래를 시작을 하게 됐고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을 하게 되면서 스페이스X는 시총 6위 자리에 안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머스크는 이제 조만장자라는 기록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뜨거웠는지 수급적인 측면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에서 해당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날은 공모 3,500억 달러가 유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관 투자자의 주문액은 2,500억 달러, 개인 투자자는 1,00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자, 얼마나 지금 시장이 이 부분에 열광을 했냐라고 한다면 로빈후드 쪽에서 이 거래 정지가 발생이 됐다, 서비스 장애가 보고됐다라는 부분들도 확인이 됐던 것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매우 컸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개장을 하고 나서 스페이스X 사장의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 좀 미래적인 방향성들을 체크해 볼 수 있어서 해당 내용도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시장이 이날 이 부분에도 좀 반응을 했습니다. 바로 테슬라와의 합병설이었는데요. 일단은 당분간 본업에 집중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될까요? 단기 실적보다는 일단 장기 비전을 좀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분기별 실적에만 매달리는 구조로 회사를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뜻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주목하고 있는 우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내년 말 이전에 시연용 위성을 발사할 것이다라고 좀 밝히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빠르면 2028년부터 AI 연산 위성을 배치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까지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스페이스X는 지상과 우주 양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는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게 됐습니다.
자, 스페이스X 기대와 우려감이 많이 공존했던 이슈이기도 하죠. 일단은 성공적으로 증시에 안착을 했던 만큼 그리고 하루짜리 이제 개장을 하게 되고 다시 좀 쉬어가는 주말에 돌입을 한 만큼 또 이번 주의 흐름들은 어떻게 될지 이 AI와 우주에 대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또 이어가게 될지 전반적인 플로우들 함께 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페이지에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어떻게 또 흘러가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적인 측면에서는 금리의 시장은 좀 촉각을 기울일 듯 합니다. 이 금리 방향성에 따라서 유동성이 또 어떻게 축소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적인 이벤트는 17일에 있을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이제 케빈 호씨가 첫 의장직에 올라가고 처음으로 진행이 되는 정책 회의이기 때문에 주목도가 큰데요. 그의 입을 통해서 과연 정책적인 메시지들은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시장은 이번 6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바라보고 있죠. 인상에 대한 가능성은 큰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갈지가 중요하겠습니다.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사실 금리 인상의 첫 신호탄을 유럽 쪽에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일본 쪽에서도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야기들이 시장 변동성 그리고 방향성에 매우 중요하게 영향을 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실물 경제 지표도 좀 체크를 해봐야겠는데요. 15일에는 미국 5월 산업 생산이 예정이 되어 있고 17일에는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지표가 안 좋다면 경기 위축에 대한 부담을 좀 얹어줄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좋다면 고금리 장기화를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조금 웃돈 수준이 나와야 시장에서는 좀 안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기술주 관련 컨퍼런스도 연이어서 있습니다. 다 명시하지는 못했는데요. 데이터브릭스 데이터 AI 서밋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서밋도 있고 비바테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최근에 지금 의문이 계속 나왔던 자본 지출에 대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익화 모델에 시장은 촉각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의 발표가 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AI 관련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부분,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은 답을 내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금요일은 노예 해방 기념일로 휴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 좀 앞당겨지게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시장을 보시면 이 개별 종목들의 주가가 가장 크게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옵션 거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요일에는 또 장중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 장 후반에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주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스페이스X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19%대의 급등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총 2조 달러를 상회를 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도 살펴드렸던 장중 흐름이기는 한데요. 장 후반에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도 성공적인 첫날을 보냈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울프리서치와 오펜하이머는 시장 수익률 상회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제시하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보였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웨스턴 디지털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6%대의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샌디스크 주식 약 100만 주를 웨스턴 디지털 자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계약 소식을 내게 됐습니다. 이 소식이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상승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히트맵의 흐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우선 엔비디아부터 함께 체크해 볼까요? 엔비디아는 0.16% 소폭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샤론 AI와 6년짜리 전략적인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됐고 호주에 최대 4만 대의 블랙의 GPU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에 스페이스X로의 자금 이동이 좀 본격화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마치게 됐습니다.
이어서 AMD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4%대의 상승으로 마쳤는데 이날 투자 의견 상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CT 쪽에서 나오게 됐는데 목표가는 $575를 제시하게 됐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GPU 대체 공급 업체다라는 평가와 함께 눈높이를 올리게 됐고요.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받아지게 되면서 주가에서도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이크론은 반면에 1% 하락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이제 마이크론의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400에서 $900로 올려잡았는데 시장이 부정적으로 반응했던 부분은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유지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매물들이 출회가 되면서 하락으로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테슬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를 매도를 하고 스페이스 X 쪽으로 자금이 흘러간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하락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에 대한 합병 가능성이 좀 부각이 됐고 이 부분에 시장은 반응을 하면서 반등으로 좀 마치게 됐습니다. 어도비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어도비는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됐는데 CFO가 사임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시간 내에서까지 하락으로 이어가는 모습들 체크해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주항공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보시면 스페이스 X 쪽으로 아무래도 수급이 가속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쏠림으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은 하락하는 모습들까지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욕 증시도 온기가 돌았던 금요일장의 흐름들 체크해 봤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지금 협상이 거의 평화에 도달했다라는 부분들을 얼마만큼 또 기쁨으로 소화해내게 될까요? 자, 그렇다면 수진 앵커,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 짚어볼까요? 네, 혹시 5월의 시장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셀인 메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5월에 정말 많은 수급들이 들어왔었고 지수 자체도 굉장히 폭등하는 양상이었죠. 그런데 6월 들어서 정말 힘든 시장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시장도 지지부진한 흐름뿐만 아니라 급락, 그다음에 급등, 이런 시장의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민이 커지는 한 2주 정도가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러한 굴곡이 이제는 조금 끝날 조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됐던 중동 전쟁이 오늘장을 기준으로 조금씩 완화될 조짐들이 나오고 있고요. 수급 블랙홀이라고 불렸던 스페이스 X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는 끝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는 시장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지 전거래일의 움직임 먼저 살펴보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거래일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쪽에서 4% 넘는 불기둥 키워냈고요. 8,123선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8,000선을 회복했고 8,123선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코스피 안에서 집중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3% 함께 올랐습니다. 천스닥을 회복한 모습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이 시장을 집중해서 들여다보게 된다면 장중에 코스피가 8,40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확인해 보면 장 초반에 좀 급등하면서 이것을 유지하다가 장 후반에 들어서 힘이 조금 약화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고요. 개장 직후에는 그로써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들어 13번째 사이드카가 걸렸었는데 수급 상황을 보게 된다면 외국인이 반갑게 2조 원 넘게 담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이 20거래일 넘게 팔아치우는 모습들이 나왔었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 코스피 시장에 돌아오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담았던 종목이 무엇이었나 확인을 해봤더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담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수급을 외국인들이 집중시키고 있는 흐름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도 2조 원 넘게 담았고요. 개인만이 4조 원 넘게 매도 행렬을 이어나갔습니다. 코스닥 보겠습니다. 기관 쪽에서 6천억 원 정도 담았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팔아치우는 행렬이었습니다. 장중에는 코스닥에서는 1,049선까지 돌파하는 모습들 체크할 수가 있었고요. 결국에 기관의 매수세가 이 전거래일에는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게 됐었고 반도체와 로봇, 2차 전지 쪽으로 중심적인 강세가 돋보였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이 이날도 강했다라고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시장, 그렇다면 어떤 요소들로 움직였는지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종전 합의에 대한 합의가 임박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는 조짐들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부터 반영이 됐었고요. 국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급락했고 미국의 반도체주가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날 7.9%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와 AMD, TSMC나 마이크론 등이 일제히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은 특히 두 자릿수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구글 관련된 소식들이 나오면서 또 상승을 이끌었는데 이것은 다음 장에서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이제 유가와 국채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환율 자체도 9.1원 정도 하락을 했고요. 1,519원 정도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외국인들의 이제 환율이 조금 떨어지게 되니까 순매수 유입이 늘어나게 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승부를 켜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으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장 시장에서 이슈를 두 가지 정도 짚어보게 된다면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 금리 인상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유로존의 추가 인상 여파로 인해서 이제 국내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정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게 됐고요. 이제 유럽과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가 사실상 마무리가 됐다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상장이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정말 대규모 공모 금액이었죠. 750억 달러가 이제 상장이 되면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수급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정말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 전체의 월간 주주 환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자금 쏠림 부담이 제한적이다라는 월가의 평가들도 나왔고요. 다양한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게 되면서 반도체와 우주항공 섹터 전반에서 투자 심리가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분위기가 좋게 연출이 되다 보니까 다양한 섹터에서 상승하는 모습들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장 우리가 체크해야 될 가장 중점적인 부분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 아침에 나왔던 속보들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평화협상은 타결됐고 호르무즈 통행료가 없이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밝혔고 이란 외무부가 오늘 밤부터 전쟁을 즉각적으로 영구 중단하겠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의 평화협상은 타결이 됐고 19일에 스위스에서 서명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러한 분위기 정말 종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을지 이것도 오늘장에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거래일에 강했던 섹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했던 건 역시 반도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7.9% 넘게 올랐고요. 구글 관련된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글의 TPU를 이 핵심 부품을 삼성의 파운드리의 생산으로 맡기겠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이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구글의 연산용 메인 프로세스는 TSMC가 맡게 되고요. 삼성전자는 이 HBM과 메모리 입출력 다이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앞으로 메모리 슈퍼사이클에 대한 전망을 밝히게 됐는데요. 2028년까지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다라고 밝혔고 이 메모리의 업황 호황이 최소 2028년까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기대 속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DB하이텍과 HPSP, 원익IPS가 상승했는데 HPSP나 원익IPS는 상한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소부장단까지도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들 연출이 됐고요. 두 번째 주도주로 보게 된다면 이 로봇과 휴머노이드, 피지컬 AI 부분이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이 향후 글로벌 휴머노이드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미국이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강점을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양산의
양산을 할 수 있는 부품에 대한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은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이 자동차 부품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놓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HL만도가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공급망에 대한 수혜까지 받아가게 되면서 상한가를 달성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온시스템과 한국 PIM도 급등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뉴로메카, SBB테크, 그리고 에스오스 S랩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로봇주에 한 번 더 힘을 더 가해줬던 게 바로 LG전자의 소식이었는데요. LG전자가 국내 최초로 이 휴머노이드 전용 데이터 팩토리 구축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이런 로봇주 전반이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주를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사실 이 종전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들은 오늘 우리 아침에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금요일작부터 이 종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요.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이 확대되게 되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건설은 28%나 올랐고요. 대우건설은 6%, 삼성물산 5%, DLENC까지 5% 넘는 빨간불 켜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너무나 잘 가기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증권주도 힘을 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거래 대금이 또 증가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게 됐는데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SK증권, 신영증권들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 최근 증권업계의 1분기 순이익이 4조 원을 넘어선다라는 소식들이 나왔는데 이런 거래 대금의 증가 효과가 실적 개선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공과 LCC도 올랐습니다. 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게 됐고요. 여기에서 연료비 부담이 완화되게 되면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장에서 또 다른 섹터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에 상장이 됐던 스페이스X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우주항공과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하나시스템, 제노코, 비츠로테크 등등 다양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고 또 손해보험 쪽도 7월에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DB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다양한 보험주들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철도도 상승을 했는데 이 현대 로템의 동반 성장 펀드 확대 소식 그리고 K철도의 수출 확대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현대 로템, 대ITI, 도화 엔지니어링까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이었고요. 그래핀은 산업부 그래핀 상용화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이다 하면서 관련주들이 올랐고 의료 AI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월드컵 개막을 위해서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반사 이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강했던 섹터 정리해 봤는데요. 이 중에서 건설 쪽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에 대한 증권가의 리포트가 나와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상반기 리뷰를 한 것을 정리를 해봤더니 원전 기대감이 건설주를 끌어올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정말 종전에 대해서 코앞까지 다가온 상황에서 우리는 건설업을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YTD 수익률이 77% 넘게 올랐습니다. 코스피가 83% 정도라면 거의 5.5% 정도 언더퍼폼한 건데요. 지난해는 현대 건설 중심의 상승이었다면 올해는 원전과 재건 테마가 대형 건설사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만으로 오른 게 아니라 정말 실제 수주와 실적이 어떻게 찍히는지가 중요해지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반기 투자 포인트는 원전이다라고 첫 번째로 짚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유럽 원전에 대한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지, 그리고 미국도 이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되는지, 대형 원전과 SMR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는지가 가장 주요한 핵심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체크 포인트는 대형 원전 쪽에서는 자금 조달과 리스크 분담이 잘 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SMR 쪽에서는 상용
정형화 검증 단계까지 이뤄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적인 변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원전 시장에 대한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업을 지속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언급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역시 재건인데요. 이제 복구 자체보다는 구조적인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건 수행 포인트로 보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중동 재건, 그리고 이제 전쟁으로 무너졌던 플랜트를 복구하는 작업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부분은요.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수송로를 다변화하고 이 중동의 사업 자체를 확대시키면서 비중동 지역의 에너지까지 투자를 증가시키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건에 집중하기보다 글로벌 인프라 투자 확대가 핵심이다.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안에서의 포인트도 잡아보게 된다면요. 이제 주택 마진이 3년 만에 정상화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신규 분양에 대한 회복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주택 안에서의 실적 개선 가능성도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건설주를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리스크는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러한 부분은 건설주의 리스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중동 자체가 지금 끝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주의 하나의 1번 리스크가 해소되게 된다면 최선호주로 현대건설은 유지하고 차선호주로 DLENC와 삼성물산까지 제시하는 모습도 체크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주 한번 전반적으로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하락했던 섹터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했던 섹터는 일단 통신 3사, 위험자산 선호 심리 확대에 따라서 소외가 나타나게 됐고요. 바이오줄도 조금 약했습니다. 여기에 리츠나 미용기기, 그동안 실적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던 백화점 쪽에서도 소비주보다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의 약세를 보였고요. LPG나 자전거까지 테마 수급이 부진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하락부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흐름들 모두 짚어봤습니다. 오늘 장 시작이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기대감 품어보면서 장 출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이고요. 이정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삼성전자입니다. 최근에 이 AI 산업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기술력에 대한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소캠이 게임 체인저로 부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소캠 주도권을 놓고 메모리 3사의 경쟁까지도 본격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일단 소캠이 어떤 기술인지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이 왜 이렇게 이 부분을 주목하는지 전반적으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소캠은요, 저전력 D램인 LPDDR을 서버에서 탈부착 가능한 모듈로 구현하고 있는 차세대 서버 메모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BM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요, HBM과 이 DDR 사이의 병목을 줄여주는 보완제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핵심 강점은 전력 효율에 있습니다. 기존 서버용인 RDI MM 대비해서요, 대역폭은 2배 이상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전력 소모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과 냉각 비용을 동시에 낮춰줄 수 있는 대안으로 현재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교체 편의성 또한 가장 큰 차별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기존에는 LPDDR을 메인 보드에다가 직접 납땜을 했는데요. 소켓 같은 경우에는 소켓 방식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 보드를 바꾸지 않고 메모리만 교체할 수 있어서 데이터 센터 운영 중단 시간과 총 소요 비용 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AI 서버 경쟁이 GPU 그리고 HBM만의 싸움에서 이제는 전력과 냉각, 교체 편의성까지 포함한 시스템 메모리 경쟁까지 확장이 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소캠이 새로운 수익 전선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쟁 구도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양사는 각기 다른 강점으로 소캠2 시장을 서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양사 모두 기존 대비 2배 이상의 대역폭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소캠2 같은 경우에는 대역폭 2배 이상, 그리고 전력 소모 55% 이상 절감을 강점으로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분리형 모듈 구조로 서버 운영 중단이 없이 메모리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총 소요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소캠2 같은 경우에는 10나노급 6세대 일시 공정의 LPDDR5X 기반으로 192GB 제품으로 기존 대비 전력 효율을 75% 이상 개선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 베라 루빈에 탑재될 예정으로 양산에 이미 돌입한 상태인데요. 마이크론은 256GB 고용량 제품으로 3파전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우선 지난주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젠슨항 회동 직후에 올해는 HBM4와 소캠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요. 이 소캠을 HBM4와 나란히 올해 최우선 과제로 공식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HBM4E와 파운드리 그리고 HBM5까지 논의가 확장된다고도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요약해보자면 삼성의 샘플 공급 속도와 그리고 SK의 양산 체제가 동시에 경쟁하는 구도가 잡히고 있고요. 이렇게 고객 확보 속도가 수주 성패를 갈라줄 핵심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소캠의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확보를 할 수 있는지가 변수가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앞서 젠슨항 CEO의 회동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요. 사실 이번에 회동을 이루어내고 우리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핵심 파트너로 사실 또 한 번 격상이 된 듯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뤄본 이 소캠 기술과 이 전반적인 상황을 연결해서요. 앞으로의 전략적인 가치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업계에서는요, 젠슨항 방안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위상을 바꿔준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납품에서 엔비디아 AI 생태계 로드맵을 설계 단계부터 함께 그리는 전략적 공동 설계자로 격상됐다는 건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베라 루빈과 베라 CPU 그리고 RTX 스파크와 제슨 토르에 들어갈 메모리를 이 개발 초기부터 공동 설계하기로 했고요. 젠슨항 같은 경우에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강력한 메모리 파트너이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전영환 부회장이요. HBM4와 그리고 HBM5 그리고 소캠 공급같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장기 협력들을 공식화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소캠이 HBM에 이어서 이 삼성과 SK의 신규 수익원으로 본격 가시화되는 시점인데요. 소캠2 고객사 발주 공시화 그리고 양사의 납품 물량 추이가 이 주가에 대한 촉매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핵심 모니터링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정리해보자면 소캠은 AI 서버의 새로운 수익축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양사의 소캠2 결과 경쟁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요약해보겠습니다. 네, 이 소캠2의 시장 주도권을 놓고 우리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어떤 행보를 이어가는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투톱의 자체적인 주가 흐름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평화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과연 역시나 이 수혜주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될지 전반적인 흐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조선주입니다. 반도체의 그늘에 좀 가려져서 소외됐다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최근에 또 강력한 부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반기에 글로벌 발주세가 좀 예사롭지 않다 보니까요. 슈퍼사이클이 생각보다 더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수주 분위기 어느 정도인지 짚어보도록 하죠. 네, 맞습니다. 우선 올해 상반기 글로벌 선박 발주량이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2% 정도 오르게 됐습니다. 2022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강한 발주 흐름인데요. 미국 관세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글로벌 교역 회복세가 이어지다 보니까 선박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이란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 발주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국내 조선사 수주 성과도 굉장히 탄탄합니다. HD현대중공업은 올해 상선 수주 목표에 이미 94.5%를 달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91.2% 정도 채웠는데요. 빅3 합산 수주액은 약 42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7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수주 잔고 기준 실적 피크는 28년도이긴 하지만요. 최근에 선가 반등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2029년으로 늦춰질 가능성도 현재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IM증권 측에서는 하반기 이란 리스크 해소 시 교역 사이클 추가 회복과 함께 이 선박 발주가 견조한 시장들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5년 만에 최대 발주 흐름 속에서 K조선 빅3가 연간 목표 조기 달성 궤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국내 대형 조선사들이 연간 목표치에 좀 빠르게 근접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지금도 좋다면 사실 앞으로는 어떤 부분들로 인해서 더 잘하게 될지가 사실 궁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사들 사실 대규모 해양 플랜트나 부유식 데이터 센터 같이 이 고부가 가치로의 사업 확장에 좀 나서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좀 새롭게 우리 조선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들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K조선 빅3가요. 이제는 선박을 넘어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해양 플랜트에 대한 전성기를 다시 한번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고부가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슈퍼사이클을 연장하는 구조인데요. 하나오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 이 방위사업청이 KDDX 제안서 평가 결과를 통보했는데요. 하나오션이 HD현대중공업을 0.58점 차이로 앞서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사실상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7조 8천억 원 규모 으로 6,000톤급 이지스함 6척을 설계하고 건조하는 사업인데요. 이러한 타이틀이 캐나다 잠수함 수주 경쟁에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캐나다의 철강과 건설,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 MOU를 잇따라 체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현지 공급망들을 구축한 모습들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LNG 협력과 수소 트럭 공장인 비버 프로젝트 등 이 패키지 딜로 독일과의 입지가 비슷해졌다는 평가들도 함께 나오고 있고요. 캐나다 우선 협상 발표는 나토 정상회의 직후인 7월 초로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달 FLNG 2기를 잇따라 수주하게 됐는데요. 미국 델핀 LNG 프로젝트 그리고 지난주 아프리카 수주까지 이달에만 무려 8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FLNG 발주 11기 중에 7기 그리고 64%를 점유하고 있는데요. HD현대 같은 경우에는 미국 4월에 이 데이터 센터에 6,2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발전 설비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FDC 진출 기반을 닦았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영국 선급으로부터 이 개념 설계 인증을 받았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은 마지막으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선인 WTIV를 이 국내 최다인 4척을 현재 인도한 상태인데요. 최종적으로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넓어지면서 K조선의 슈퍼사이클이 선종과 영역 모두 확장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조선주들의 슈퍼사이클이 다방면으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들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나 사실 이렇게 개별적인 낭보도 좋은데 환경 규제와 같은 변화 기조들도 뒷받침을 해주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우호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주가 흐름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K조선주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요. 이 IMO의 탈탄소 규제 도입이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친환경 선박 도입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흐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선사들이 대체 연료선 확보를 이어가고 있는 구조인데요. 올해 1월에서 5월 전 세계 대체 연료 추진선 119척 중에 LNG 추진선이 60척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초 기준으로 글로벌 LNG 운반선 발주 53척 중에 국내 조선사가 34척 을 수주해서 현재 주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는 실적과는 좀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4월에 42만 원 선 저점에서 5월에 76만 원까지 치솟았다가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다시 65만 원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로 3월에 2만 원 선 그리고 5월에 3만 5천 원까지 올랐다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2만 6천 원 선에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나 핵잠수함 테마에 따른 급등락이 반복된 영향 탓이 굉장히 큰데요. 증권사에서는 선박 발주나 선가 그리고 실적에 집중할 것을 현재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종목별로는 HD 현대중공업이 수주 목표 사실상 달성해 데이터 센터나 특수선 노출로 가장 안정적이고요. 하나오션은 핵추진 잠수함과 해외 함정 쪽 그리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NG와 FLNG가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K조선은 테마가 아니라 실적 중심으로 접근하되 28년도 그리고 29년도까지 이어지는 슈퍼사이클 속에서 납기 관리 역량을 구분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정리를 해보자면 수주도 좋고 그리고 성장 동력까지도 부상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업황 자체는 여전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 이 교역 사이클이 회복되겠죠. 그렇다면 선박 발주의 안정성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반적인 흐름들 그리고 이야기들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마지막 키워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고요. 리플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플 CEO가 JP모건을 향해서 규제 명확성을 담은 법안 지지를 촉구해라라고 나섰습니다. 이 제도권 금융으로의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어떤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리플 CEO가요, JP모건 CEO를 직접 겨냥을 하면서요, 기존 은행 사업의 방어막을 더 깊게 파려한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클래리티 액트 반대 논리를 두고 의도적인 왜곡이나 부주의한 주장이라고 강하게 받아치게 된 건데요.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고 규제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플은 최근에 SEC와의 장기 분쟁을 거쳐서 규제 명확성의 필요성을 가장 절실히 경험한 기업입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의 가장 큰 핵심 이해관계자로 꼽히고 있고요. 갈링하우스 CEO 같은 경우는 JP모건 결제 사업 매출이 연간 200억 달러라고 언급하면서 리플은 올해 말 10억 달러 매출 실행률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격차는 큰 상황이긴 하지만요. 성장 속도 쪽에 자신감을 드러낸 건데요. RLUSD 같은 경우에도 출시 약 18개월 만에 상위 5위권 스테이블 코인으로 성장하기도 했습니다. RLUSD는 웜홀을 통해 크라켄의 잉크체인이나 옵티미즘 그리고 베이스까지 멀티체인으로 확장됐고요. 멕시코 핀테크 비트소와 라틴 아메리카 결제 정산들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리플이 규제 논쟁에 직접 개입하면서요. RLUSD와 클래리티 액트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제도권 금융 침투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제도권 편입 전략이 한층 뚜렷해지는 양상인 거네요. 자, 주가 이거 흐름에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서도요. 최근에 매수세가 이제 유입이 됐고 특히나 현물 ETF로 자금이 좀 이동하는 양상들이 확인이 됐어요. 현재 흐름들 우리가 어떻게 진단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XRP가 우선 단기 저항선이었던 1.2달러를 돌파하면서요. 최근에는 1.14달러에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거래량이 평소 평균을 크게 웃돌기 때문에 이 매수세가 동반된 반등이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직접적인 반등 계기는 이 중동 긴장 완화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 군사 충돌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회복하게 됐고요. XRP는 1.1달러 저점을 방어하며 이 상승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번 반등은 리플 자체 호재라기보다는 이런 거시 환경 개선의 영향이 더 컸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다가 ETF 자금 흐름들은 더욱더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XRP 현물 ETF 7개 상품이 현재 거래 중에 있는데요. 총 운용 자산이
12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고요. 여기다가 누적 순유입은 14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자금이 빠지는 사이에 XRP ETF는 순유입을 유지하는 차별화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인 흐름은 여전히 부담인 상황입니다. XRP는 최근에 30일간은 마이너스 21%, 그리고 1년간은 마이너스 49%로 올해 1월 고점 2.34달러를 크게 밑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요약해보자면 1.1달러 지지 방어와 그리고 ETF 순유입 지지가 이 단기 반등 지속의 핵심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제 법안의 향방 그리고 ETF 자금 유입의 연속성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가격 전망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죠. 네, 우선은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1.2달러 돌파 시 1.25달러가 다음 목표고요. 여기다가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1.56달러까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반면 1.1달러가 무너지게 된다면 1달러 선까지 하방 위험이 열리고 있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이 중장기적으로 29년도 5월에 6달러 시나리오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요. 단기 1.2달러 돌파 여부가 결국에는 법원 표결 결과가 이 방향성을 결정해주는 핵심 분기점이라고 요약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방향성을 체크할 변수들까지 또 한번 짚어봤고요. 이제 중동 리스크가 해소가 되다 보니까 매크로 환경도 우호적으로 좀 돌아가겠죠. 관련해서 가상자산의 움직임도 어떻게 이동을 할지 계속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정호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일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